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을 가로질러 가던 중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이미 사용한 제 수건을 삶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수건만 따로 삶는 거니? 이 수건에서 냄새가 좀 나서요. 냄새도 그렇고 혹시나 나쁜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설마 지금 내가 써서 더럽다는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위생이 중요해서. 알겠다. 이제 아주 잘 알겠어. 내가 이만 가야겠구나. 제가 쓴 수건 한 장마저 불쾌해하는 며느리와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가까운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순복이라고 해요. 올해로 67이 되었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답니다. 나이도 있으니 혼자 사는 게 적적할 것 같다고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기분이 꽤 괜찮아져요.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러고 나면 자연스레 마을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하죠. 예전부터 마을회관에 가면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소식들로 웃음을 짓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곤 했어요. 어떤 날은 가볍게 카드게임도 하고 때로는 함께 국수를 비벼 먹으면서 소소한 일상을 즐깁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제 외동아들 성진이 때문일 거예요. 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들은 평소에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통화라도 할까 말까 한 상황이니 저도 이제 아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들의 얼굴뿐 아니라 손주 하준이의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손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윗집에 사는 효준에는 손주가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했다며 자랑을 했고 옆동에 사는 길자도 손주가 영어 말하기 대회까지 나갔다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하더군요.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손주 자랑을 하느라 바빴죠. 저는 그저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하준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에서 보낸 아침과는 다르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도 언젠가는 하준이와 시간을 보내고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텅 빈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고요한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자니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진이도 하준이도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며칠 전에도 전화를 걸까 말까 하다가 망설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너무 바빠서 방해가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더 멀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들어 성진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자 성진이가 전화를 받더군요. 성진아, 엄마야. 잘 지내니?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성진이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인사치레조차 이제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명절이 아니면 거의 연락도 하지 않으니 마음이 아렸지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지는 성진이의 말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네, 좋죠 뭐. 그런데 요즘은 좀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더 무거워졌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텅 빈 집의 정막이 다시 저를 감쌌죠. 아들과 이미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갑자기 이대로 두면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고 아들네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죠.
성진아, 엄마인데 내일 별일 없으면 내가 잠깐 집에 들러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숨소리가 깊어지더니 한참을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네, 내일 별일 없어요. 저녁 시간에 들르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고 며느리와 하준이까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밤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들과 아직 그렇게 많이 멀어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그저 행복했죠. 그날 늦은 저녁부터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총각김치까지 담으며 분주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 집으로 가는 길, 비록 손은 무거웠지만 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도 만나고 게다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자 하준이까지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죠.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도 무겁게 들고 왔으니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 앞에 서니 갑자기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군요. 괜히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불편해하지는 않으려나.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대답이 없길래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제야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으니 저를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 얼굴에선 환한 웃음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는 성진이의 표정이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지 저는 반가움에 가슴이 뛰었지만 아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며느리는 바쁜지 주방에서 건성으로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이것만 금방 끝내고 갈게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서운했지만 며느리도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눈으로는 손자 하준이를 찾으며 아들에게 물었죠. 우리 하준이는 어디 나갔나? 하준이요? 아직 학원에 있죠.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더 바빠요. 그래,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오는데? 글쎄요, 저녁 먹을 때나 돌아올 거예요. 오늘은 제가 미리 온다고 연락을 했으니 당연히 손주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자식들 얼굴이 보고 싶어 발걸음을 하는 건데 아직 어린 하준이가 이 시간까지 학원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속상했던 건 제가 정성껏 담가온 김치를 보고도 아들 부부의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무거웠을 텐데. 너 총각김치 좋아하잖아. 어제 서둘러서 좀 담아왔다. 시장에 마침 맛있는 무가 있더라고. 총각김치요? 이렇게나 많이 가져오셨어요? 냉장고에 자리도 없는데. 성진이의 그 말투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이 많은 엄마가 여기까지 무겁게 이고지고 왔는데 조금은 기뻐해줬으면 좋으련만 아들의 표정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끙끙거리며 무겁게 들고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괜히 민폐를 끼친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제 김치를 보더니 기뻐하기보다는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그런 반응에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담근 김치를 무척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 그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며느리는 제가 가져온 김치를 마지못해 냉장고에 넣더니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자기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어쩐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더군요. 아들도 별다른 말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그저 시간이 흘러갔죠. 저도 거실 한가운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방 일을 좀 도와줄까 하고 기웃거려 봐도 손사래를 치며 저를 부담스러워하더군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손주 하준이가 곧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은 배달시켜 먹을게요. 하준이가 오늘 학원에서 보충 수업이 있다네요. 밖에서 저녁 먹고 좀 늦게 들어올 거예요. 며느리가 무덤덤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이곳까지 찾아왔던 저는 무척 아쉬웠습니다. 조금 빨리 들어올 수는 없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가운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가 워낙 빈틈없이 느껴지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하준이가 늦게 온다는 말에 기대했던 저녁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느낌이었죠.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고 배달앱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어머니, 갈비탕 좋아하세요? 전에 이 집 음식이 괜찮더라고요. 이걸로 시켜도 괜찮으시죠? 솔직히 저는 갈비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국물이 기름져서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바쁜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갈비탕도 좋다고 대답했어요. 물렁한 플라스틱 용기에 멀건 국물의 갈비탕이 배달되어 왔을 때 제 예상대로 느끼했고 국물은 짰습니다. 그러나 그런 맛보다 더 씁쓸한 건 식사 내내 이어지는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아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렇게 저녁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슬쩍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도 제대로 대접해드리기 어려워서요. 아니야, 나온다고 무슨 대접을 할 필요가 있니? 편하게 하는 게 더 좋다. 며느리의 그 말이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부담을 주었나?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래도 가까운 동네에 사는 자식인데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보아야 하나. 마음은 쓰렸지만 괜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고 저는 끝내 하준이를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창밖을 보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족이랑 조금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 걸까? 그렇게 혼자서 생각에 잠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왠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내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김치까지 싸들고 그래도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환영받지도 못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그렇게 첫 방문 이후로 몇 주가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 한 통 없었어요. 허전한 마음에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기도 했어요. 몇 주 시간이 흐르고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질 즈음이었습니다. 그날도 동네 슈퍼에 들러 장을 보고 나오던 길이었죠.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 아주머니 아들은 제 아들이랑 동창인 사이였습니다. 이번에 성진이가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면서요? 정말 축하해요. 요즘처럼 집 사기 힘든 세상에 참 복 받았지 뭐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사를 간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동네 사람은 먼저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들 동수가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빨리 집을 사야 할 텐데. 청약을 계속 시도는 하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성진이가 운이 좋았네요. 저는 대충 대답을 하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이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남을 통해 듣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설마 나에게 이사갈 집을 알려주지 않으려던 건 아니겠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미리 말도 안 하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어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뭔가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서운함이 저를 짓눌렀죠. 이사라는 건 집을 옮기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 엄마인 나에게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다니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화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결국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혹시 이사를 갔니? 이사요? 아, 그거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한 아들의 침묵이 이어지더니 곧 성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운이 좋게도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하준이도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사를 한 건 아니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집을 옮긴 건 아니라서 미리 말씀은 안 드렸어요. 나중에 집 정리까지 끝나고 나면 연락드리려고 했죠. 아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마음속에 있던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이런 기쁜 소식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들이 바쁘고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이 자꾸만 제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면 부모에게 미리 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안했죠. 그래, 정리 다 되면 엄마도 한번 불러줘.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다시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무사히 이사를 마무리했고 집까지 정리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주말에 잠깐 집을 방문해서 축하해줘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성진이도 이사를 잘 마치고 기분이 좋은지 흔쾌히 저를 초대했어요. 아들이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저는 새로운 집을 본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았어요. 미리 연락도 했고 떡집에서 떡도 따로 준비했으니 분명 환영받을 거라 생각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리더군요. 아들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는 길에 보니 집 위치도 좋고 건물도 좋아 보이더라. 집 마련하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축하한다. 손에 든 떡을 꺼내며 아들에게 건넸죠. 아들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뭔가 겸연쩍어하는 표정이었어요. 또 무겁게 이런 걸 들고 오셨어요. 안 사오셔도 되는데. 아들 품 안에 가득 안긴 떡을 보니 마음 한편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조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거든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사실 오늘 직장 동료들이랑 집들이를 하기로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요. 다들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 다른 날로 옮기지 못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꾹 참으며 웃어 보였어요. 그러니 다들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데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 마음은 씁쓸했지만 괜히 아들을 더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 어머니세요. 그 순간 친구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냥 거실 한 구석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우두커니 앉아서 아들과 친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멀리서 듣고 있자니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짓인지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에게 내색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대면대면한 사이가 더욱 멀어질까봐 표시도 못 냈어요. 그나마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며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오늘 갑자기 손님들이 와서. 아니야, 내가 다른 날을 잡았어야 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걸 그랬구나.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친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를 신경 쓰는 듯 대화를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 그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다음에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다음에 보자꾸나. 그렇게 저는 쓸쓸하게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을 나서는 그 순간 문이 닫히면서 들려오는 아들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아들의 인생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내가 아들의 인생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느껴지던 미묘한 벽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아들 가족의 손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가족의 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몇 번 더 얼굴을 보다 보면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또다시 오랜 기간 아들 집에 가지는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괜히 또 찾아갔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도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지난번에 죄송했다며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아들네 가족과 영영 멀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안심이 되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식사 초대가 있던 날 저는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리라 결심했죠. 하준이도 보고 가족과 더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자 하준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왔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손자는 제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하준이는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죠. 아마 그동안 도시에서 살아오며 들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도깨비도 나오고 여우각시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도 모르게 손자와 너무 오래 놀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준아, 이제 그만하고 공부할 시간이야. 너 아직 숙제도 다 못했잖아.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또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이제 하준이가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해요. 아직 영어 숙제랑 수학 숙제도 남았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섰죠. 방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아이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도 좋지만 너무 시골스러운 이야기는 좀 그래요. 요즘 아이에게는 안 좋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고. 저는 손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을 뿐인데 시대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라는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거실로 나오니 성진이가 TV를 보고 있었고 집을 떠나는 저를 무덤덤하게 마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 걸까?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걸까?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 가족과 가까워지는 노력을 꾸준히 했어요. 스마트폰도 따로 배워서 카톡으로 자주 연락을 했고 가끔 집에 초대해 새롭게 배운 요리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 가족과 제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은 끝내 깨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하준이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피아노까지 배운다니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웠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하준이가 콩쿠르에 나간다며? 나도 구경 가도 되겠니? 네, 어머님, 오셔도 좋긴 한데요. 처음 나가는 피아노 콩쿠르라서 하준이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큰 소리 내시면 하준이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서요. 며느리의 말에 알겠노라고 대답하고 기쁜 마음으로 콩쿠르 날을 기다렸어요.
정성스럽게 꽃다발도 준비했고 간단하게 요기를 할 도시락도 쌌습니다. 콩쿠르 당일 손자가 무대에 오르자 저는 하준이를 향해 속으로 응원을 보냈어요. 작고 여린 손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그저 대견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감격에 겨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준이 잘한다. 그 순간 며느리가 옆에서 저를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큰 소리 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준이가 부끄러워한다고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에 저도 깜짝 놀랐고 민망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저 손자를 응원하고 싶었던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렸죠. 입을 다물고 손자 연주를 지켜보면서도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눈치가 보였어요. 연주가 끝난 후 늦은 오후에 아이들이 출출할 것 같아 저는 미리 준비해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손자에게 줄 생각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싸왔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공연장에서 도시락을 먹어요. 냄새나잖아요. 저희 지금 식당으로 갈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내려앉았고 손자와 가족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은 그대로 가방에 넣어야만 했죠.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제가 준비한 꽃다발이었어요. 하준이에게 직접 건네주려니 마음이 설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더 크고 화려한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준이는 아들 부부가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죠. 제가 준비한 꽃은 그저 옆에 놓인 채로요. 꽃까지 챙겨오시고 감사해요. 그런데 사진 찍기에는 이 꽃이 더 좋으니까. 엄마 꽃은 집에 잘 챙겨둘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의 노력이 이렇게도 무색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연장은 화려했고 아들 내외와 하준이는 모두 멋진 옷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저만 초라한 존재가 된 것 같아 제 마음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 가족과의 거리감은 줄어들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에 대하여 솔직하게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성진아, 엄마가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알지? 너랑 하준이 그리고 며느리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네, 어머니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와 어머니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나이에 내 자식들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니? 같이 노력하면 우리 차이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 알겠어요. 저도 집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지만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엄마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노력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럼에도 저는 아들에게 외롭고 서운한 마음을 풀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마지못해 저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룻밤 자고 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아들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손주 얼굴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샤워까지 마치고 나왔고요. 하준이랑 저녁 인사를 하러 거실을 가로질러 가던 중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이미 사용한 제 수건을 삶고 있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물었죠. 왜 그 수건만 따로 삶는 거니? 며느리는 갑자기 묻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 이 수건에서 냄새가 좀 나서요. 무슨 냄새? 내가 아까 쓸 때는 괜찮았는데? 냄새도 그렇고 혹시나 나쁜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설마 지금 내가 써서 더럽다는 소리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자 며느리의 얼굴엔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마저 지금의 저에겐 모두 핑계로 보였어요.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들 가족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기 힘들다는 사실을요. 저를 보며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위생이 중요해서. 알겠다.
이제 아주 잘 알겠어. 내가 이만 가야겠구나. 그저 수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쓴 수건 한 장마저 불쾌해하는 며느리와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가까운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었죠. 이미 아들의 가족과 저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가슴 깊이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지속했던 노력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컸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밤이 깊었지만 그 순간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저를 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서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엄마, 이 밤에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그냥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들은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방해 안 할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텅 빈 방을 보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이불 속에 파묻혀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 가족이 원망스러웠지만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슬픔을 어찌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며칠이 지났을 때 마을에 간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성진이 엄마, 요즘 왜 안 나와? 다들 걱정하고 있어. 친구의 따뜻한 말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그러자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왜 그랬어? 성진이네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런데 자식한테 너무 기대면 불행해서 안 돼. 결국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식한테 기대선 절대 서로 행복해질 수 없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아들 가족에게 기대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듯 제 삶도 제가 책임져야 할 몫이겠죠. 친구의 위로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아들 가족에게 너무 기대고 그들로부터 오는 행복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자식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새기며 조금씩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마음가짐을 달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아들 가족에게 연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아들네 가족과의 거리를 두는 게 두렵기도 하고 무척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행복을 남에게서 찾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더군요. 마을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고 그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음식 나눔을 하면서 저 자신이 점점 더 활기를 되찾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저를 바라볼 때면 손주를 돌볼 때와는 또 다른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에서 퍼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시집기를 다시 도전하게 된 거죠. 처음엔 단어들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차 마음속에 담긴 감정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더군요. 공책에 펜을 들고 앉아 있으면 제 가슴 속에 담겨 있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듯 시를 써 내려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를 쓰다 보니 응어리져 있던 감정 역시 스스로 치유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연을 보고 느낀 감정,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작은 기쁨, 그리고 손주를 떠올리며 적은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시로 표현된 제 마음이 마치 새로운 언어로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친구들에게 제가 쓴 시를 낭독했을 때 친구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하준이를 생각하며 지은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릴게요. 하준아, 너의 작은 손이 건반 위를 누를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울린단다. 너의 웃음소리에 피어나는 꽃잎처럼 내 가슴 속에도 봄이 찾아오지. 작고 여린 너의 모습에 나는 매일 꿈을 꾼다. 내가 걷는 그 길 위에 햇살만 가득하길,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길. 이렇게 조금씩 내 삶을 다시 찾아가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행복은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더 이상 아들 가족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먼저 그들에게 기대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야기는 오롯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들 가족과 끝내 가까워질 수 없었던 거리는 외롭긴 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들은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보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볼게요. 그럼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